과연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찬란하고 우수한 발견일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코인KO가 시작됩니다. 와! 너무 방송용 웃음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갑자기? 자, 네, 안녕하세요. 코인KO의 진행을 맡은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새롭게 시작되는 코인KO지만 이분들이 없다면 안 되겠죠? 투자는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무한 지식까지 이성무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 전문 시스템 기획자 이성무입니다. 사실 제가 증권 쪽에서만 오래 일을 했었고 네네. 한 코인 쪽에 발을 들인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네. 요즘에는 코인에 꽂혀서 계속 코인 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무 위원님이었고요. 그리고 재테크가 곤란하다? 그럼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곤란할 땐 고란을 찾아주세요. 네. 이거 되게 쏙쏙 박히는데요, 여기에. 그렇죠. 곤란할 땐 고란 찾아주시고요. 네. 네, 그 저주받은 걸작 넥스트머니의 저자 고란입니다. 가장 시중에 나온 암호화폐 중 최고의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시장의 하락과 함께 저기 구석으로 사라진 넥스트머니 책 많이 찾아주시고요. 예, 고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있었던 우리 암호화폐 고수 크리에이터 코인 투자의 마스터키 스펀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고수 스펀키입니다. 이렇게 네. 참혹한 하락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돈을 잃고 있는 스펀키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암울해 보이세요. 네. 괜찮으신 거죠? 힘들어요. 네, 여러분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또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코인KO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관련 내용들의 장단점은 물론 숨겨진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앞담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께서는 지난 특집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뭐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들 있으신가요? 네, 뭐 아쉬웠던 점은 그 파일럿 프로그램 이후 네네. 바로 시즌 1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했으나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점이 약간 아쉽고요. 좋았던 점은 지금도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독자와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채널 아주 좋습니다. 네. 또 라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고란 기자님이었고. 저는 사실 이런 인터넷 방송은 처음 진행을 해본 거였는데 작년에 그 암행어사하고 코인KO 올해 이제 하면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묘미를 좀 느껴서 전 뭐 고란 기자님 마찬가지로 빨리 하고 싶은데 시즌 방송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네. 또 스펀키님 워낙에 라이브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해봤죠. 네. 근데 또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그때 좋았던 거는 그때 장이 더 좋았어요. 정답! 그렇죠. 정답이네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그렇군요. 여기서 또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궁금했던 점은 여기서 전문가 세 분이 생각한 암호화폐는 어떤 건지, 어떨지 또 한 가지 주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코인KO전 암호화폐 대표 비트코인 투자는 사토시를 보고 해야 하는가 원화를 보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처음부터 말하면 제일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저는 할 말은 많은데 먼저 보통 하시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증권 쪽, 제가 93년도부터 아마 투자라는 걸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증권 쪽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주변에서 그냥 그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기축으로 해서 그걸 늘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채팅 보여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하나일 때 떨어져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을 샀어요. 리플을 이더리움 하나일 때 하나 가지고 막 200만 개를 샀다. 20만 개를 샀다. 근데 이더리움이 20만 그러니까 리플 가격이 떨어져서 이더리움 한 개당 뭐 30만 개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을 살 때 이더리움이 이제 0.75개 정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주식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암호화폐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원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많이 양보하면 US 테더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질문을 더 정확히 하자면 사토시냐 아니면 법정화폐냐일 건데 법정화폐 어려우니까 그냥 원화를 치면
지금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대답을 하자면 원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실물 현실에서는 사토시를 쓸 비트코인을 쓸 일이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창구가.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직접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라면 그때는 사토시라고 답을 하겠죠. 그때는 네, 그때는. 어떻게 스펀키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좀 암호화폐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결국에 이제 시장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우르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좀 사토시로 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싶고, 근데 그 외에 비트코인과 별개로 따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좀 원화로 보는 게 좀 편하지 않나요? 조금 더 이제 사용처가 많아진다면 사토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적다. 네네. 그죠? 장이 되게 이제 좋다고 한창 핫했을 때는 받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더 없어졌죠, 그때보다. 뭐 없어졌다기보다는 관심 자체가 없어지니까 쓰는 사람도 그걸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가게 주인도 별로 없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뉴스 나왔지만 뭐 오하이오 주인가요? 뭐 세금을 이제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게 없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의견을 혹시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은 딱 우리 시청자분들의 뇌리에 박힐 만한 한 줄로 정리할 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그냥 원화로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사토시는 좀 복잡해요. 좀 한 화폐를 거쳐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원화로 편하게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분의 의견이 이렇게 한 번에 통일된 적이 있었나요? 네. 별로 그렇게 이번에 적도 없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는 이 한마디로 영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생각했어요. 그동안. 지금 저기 스펀키님 앞에서 영어 쓰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영어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Today is KRW, Tomorrow is Satoshi. 이해하기 쉽게 참 정리 잘해주셨네요. 역시 이분들이 워낙에 그 같이 하셨어서 그런지 케미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데 서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너로 바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성무 위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암호화폐 각종 뉴스들을 모아서 베스트 뉴스와 워스트 뉴스를 소개하는 이성무 팀장님의 코인 BNW입니다. 코인 BNW 또 준비해 주셨죠? 네, 자료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B와 W는 뭔가요? 베스트 앤 워스트라는 것입니다. 약간 어느 브랜드의 그렇죠. 이름을 약간 사실 이 B가 사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네. 어떤 것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제 부정하고 긍정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왜 부정이야? 또는 이게 왜 긍정이야? 이거 부정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뉴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30년 투자를 일찍 하셨네요. 30년이 좀 안 됐습니다. 제가 반올림에서 30년.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에는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뉴스 같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미치더라. 이제 그런 걸 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부정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부정을 위로 올려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파일럿 할 때는 옆에 별표를 달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별표를 뺐어요. 너무 사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별표를 좀 뺐고요. 첫 번째가 IC, 이제 IC라고 하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C에서 12월 달에 원래 이제 벡트라는 거래 플랫폼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1월 24일로 연기를 했어요. 또 연기를 했죠. 근데 또 할 것 같죠? 12월 24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벡트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계속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이 미국 증권 SEC죠. SEC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었는데, 벡트가 믿을만한데,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소가 시세 조작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였는데, IC에서 하면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ETF가 승인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12월, 1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벡트 홈페이지 오늘 들어가 봤는데 확인할 것 같아요. 확인할 것 같은데 언제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확인하는데 시기의 문제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올해 12월 달까지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자꾸 연기하는 게 좋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네네.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채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PO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POW라고 해서 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굴을 할 때 채굴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하나를 뽑는데 들어가는 전기세, 네네네.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한 5,000불에서 6,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4,000불 뒤에 이제 비썸 시세판도 보이지만 네네. 4,000불, 달러 기준으로 4,000불이 깨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대형 채굴장들이 뭐 줄파산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요게 물론 뭐 파산을 하고 네. 채굴자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암호를 푼 게 쉬워지죠. 네. 그래서 또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침체장이 시작됐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채굴기 1위 회사인 비트메인 이 회사의 우지한 대표가 다른 회사들은 다 죽어가는데 혼자서 그 시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의 지위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살아남은 업체가 우지한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될지.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트메인이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채굴장들이 다 파산하고 있어서 다 쇼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인수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군요. 한 80만 대가 지금 멈출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80만 네. 대가. 저도 채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저 한 6개월 전. 그러면 되게 어려워졌을 때 네, 채굴하셨어요. 열심히 돌려놨는데 이제 매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마음이 아팠었어요. 요즘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들이 이제 채굴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요즘 중고 시장에 나오는 게 옛날에 뭐 7, 80만 원 했던 것들이 맞아요. 요즘 한 15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게임방 사장님들이 웃음을 짓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성훈 의원님 준비하신 게 여기까지이신 거죠? 조금 아니요? 더 있는데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자료화면을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만 일단 네네.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세 번째 최악의 일주일은 아까 시작할 때 스펀키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간략하게 넘어가면 정말 암담한 한 주였고요. 폭락을 하면서 7천억 달러 정도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1213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원화로 한 138조. 그거밖에 안 되죠. 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테더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트파이넥스하고 이 테더 리스크는 언제 끝나나요? 그러니까요. 저 리스크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시세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코인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상향화 되려면 이런 시세 조작 얘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벡트 같은 것들이 좀 인정받는 거래소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사적인 거래소들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노르웨이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업체한테 정기요금 할인 혜택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만큼 채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부분을 저 노르웨이 정부에서 노르웨이에서 정부랑 원래 협상을 해서 크게 채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랑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거기 투자도 예전에 제안 받았었는데 그때는 혜택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전기 잡음들이랑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가자고 했으면 이제 좋은 얘기 하나도 못하고 그렇죠. 네네네. 이게 끝이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 시청자분들에게 암울한 소식만 전해주는 채팅창에 스펀키 인맥왕 스펀키요. 스펀키. 그리고 또 매를 맞았으니까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저희가 계속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근데 아직까지 통과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또 김성동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30억 정도, 최소한 30억 정도를 하는 법안을 냈는데 일단 거래소 중심의 법안이었고
옆에서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저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없죠. 네. 의원들이 꾸준히 네. 냅니다. 뭔가 법안을. 뭔가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저 개인들이 개인 개별 국회의원이 법안 내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네. 정부 부처에서 입법하는 게 있거든요. 금융위에서 입법안 내서 심지어 청부 입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개별 정부 기관에서 입법을 해야지 약간 의미가 있지.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거는 그닥 그새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통과된 것도 없고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나 일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서. 네.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고 오셨는데 썩 긍정적인 죄송합니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힘든 장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긍정이에요? 왜 긍정이냐?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한국 증시도 폭락을 했고 그 이유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달러 쪽으로 이제 많이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도 팔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 두 번째 이유가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대규모 이더리움 매도세가 있었다. 그 ICO 받은 애들이 다 판다고요? 네, 그 세 번째가 ICO 기금을 ICO 기금으로 받은 것들을 다 팔아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긍정으로 보냐면 일단 물론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주식시장이 다 붕괴가 되죠. 이건 맞는 얘기긴 한데 이유가 명확하면 그거가 해소가 되면 그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긍정으로 들고 왔고요. 두 번째. 긍정일까? 왜냐하면 제가. 자꾸 딴소리 걷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12월 달에 이제 저희도 이제 SEC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참고로 금리 인상은 SEC가 아니죠. 네네. 죄송합니다. 적어놓고도. 페드라고 하죠.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2, 3일 정도 폭락하고. 근데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다 털고 올라가야지. 이게 어설프게 떨어지면은 또 횡보다 더 떨어지고 더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은 것처럼 확 떨어졌다 되게 가야죠. 약간 좀 섬뜩한 말인데 시장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확 공감되네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점이 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양반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양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 인터뷰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양반도 이제 팩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초질관 긍정적이시고요. 대신 25,000달러에서 이제 15,000달러로 10,000불 정도 낮추긴 했죠. 약간 현실적으로 바꿨죠. 참고로 톰 리라는 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한국계세요. 한국계로 굉장히 공부를 아버님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신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라는데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뉴스는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북한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한다 그러죠. 저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할까요? 425만 원이래요, 참가비가. 너무 425만 비싼 것 같고. 원. 네네.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뭐랄까 저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단독이라고 해서 저거를 보도했던 매체가 약간 이런 매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매체에 대한 뭐였지 모르겠어요. 약간 듣보잡이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약간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선 친선협회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괜히 접속했다가 안기부 국정원에서 같은데 국정원에서 올까봐 못 해봤어요. 안기부 옛날 사람 인증 나오는 국정원이죠. 국정원이고. 사실 근데 제가 약간 관심이 되고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거는 진짜 북한이 문을 열면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해킹 전사들. 해킹 전사들. 모든 해킹했다 하면 다 북한이잖아요. 농협도. 북한이 비썸도. 북한이 다 북한 해킹했잖아요. 이런 북한의 해킹 전사들이 이 블록체인 업계로 들어오면 우리 블록체인 시장의 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없을까요? 이제 북한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되면 한국도 좀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기대도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모네로에다가 북한 또 해커들이 몰래 일종의 뭔가 그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채굴을 했다. 이게 채굴을 하게 되면 이쪽 모네로가 이제 자기네들 계좌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도 벌였다라는 의심만 하고 있는데 의심만 밝혀지진 않았어요. 북한 전사들이 왔으면 좋겠어. 북한 전사, 해킹 전사들이. 네. 해커분들이. 스펀키님 어떻게?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북한에서 이런 지금 블록체인이 지금 오픈되는 게 이슈인 거지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일같이 네. 뭐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참가비가 뭐 400만 원 한다는데 다른 데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실 블록체인이 뭐 어디서 뭐 은행이 됐든 정보가 됐든 어딘가에 도입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큰 컨퍼런스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 많은 곳 중 하나라고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언제 했으면 가보고 싶네요. 네. 저도 425만 원. 근데 여기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저도 알아봤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성인님 네. 국적이 한국.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인님 못 가겠구나. 이스라엘, 일본, 한국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동반 1인 이런 거 하잖아요. 외국 친구 한 명 같이 친구 한명 끼고 하면 안 돼요. 동반 1인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 STO인데, 이 STO는 저희가 그 파일럿 3회차 때 앞으로 트렌드가 현재는 리버스 ICO면 트렌드가 이제 STO로 바뀔 거다 했는데, 그 지금 코인 시장은 그 실물 경제 10년이 코인 시장의 1년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STO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STO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STO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딱 채팅창이 올라왔어요. STO가 뭔가. 네. STO라고 하면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증권형 코인. 네, 그러니까 증권형 시큐리티인데, 네. 그 증권형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주식 이제 모르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산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산 거라면 네. 이 그림의 10%는 뭐 설님 거, 네. 뭐 10%는 고란 기자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돈을 모아서 샀으면 공동지분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하나의 상품을 사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STO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는 개념. 그럼 배당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잘 되면 뭐 그 가치에 맞춰서 올라가고 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STO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걸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식의 것을 다 토큰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주식도 토큰, 부동산도 토큰, 미술품도 토큰, 다 토큰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되겠다는 거고, 저는 이 토크나이제이션, 이걸 지금 요새 여기저기서 막 팔고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토크나이제이션의 시대야, 이러고 팔고 다니는데요. 네. 이 토큰화가 된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뭐라 그러나, 이런 어떤 이 상품을 담는 이 틀, 네. 이걸 다 토큰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훨씬 더 편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증권형이다, 유틸리티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아직 사실 좀 큰 의미는 없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약간 지금 만들고 이게, 있는 상태죠. 이게 약간 네. 규제 장벽을 넘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빗썸이 이제 그 시리즈 1 미국 기업이죠. 시리즈 1하고 이제 STO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외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뭐 간략하게 아시죠? 네. 워낙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또참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실 좋은 얘기를 들고 오셔도 채팅창에는 네.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해요. 네. 저기 좋은 얘기도 있는데요. 어디 있나요? 생각보다 프로그램 땡땡땡. 네. 저 단어가 참 읽고 싶은데 읽어야 정말 이게 마음을 확 와닿는 그렇죠. 너무 좋다고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네네. 또 워낙에 분야의 전문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성호 팀장님 여기까지 준비해 네, 주신 여기까지 건가요? 하겠습니다. 이성호 팀장님이 또 한 주의 뉴스를 모아서 들려주셨고요. 자, 이번 코너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연습했는데 잘 될까 같이 하셔야 모르겠네요. 됩니다. 자, 암호화폐가 곤란할 땐 고란, ICO 고난이 올 땐 고란. 작가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코인 때문에 골랐을 땐 고란. 아세이고 이웃을 고란. 란. 아, 조심해서 고란.
예. 아니 무슨 시위하시는 거죠? 고란. 고란. 뭐 이런 생각을. 네, 고란 기자님의 드랍 더 비트입니다. 네. 코인판에서 신금을 웃고 네. 올리는 사연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드랍 더 비트 소개하실 내용은 뭔가요? 드랍 더 비. 드랍 더 비.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정말 드랍 더 비트에 나오는 거는 정말 이 코인판에 계신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걸 거예요. 이거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 감사제라고 돼 있죠. 네, 이게 감사제라.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네. 이제 회계 장부에서 적자는 말 그대로 적자, 빨간 글자로 써가지고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고, 흑자는 까만색 글자로 써서 이제 플러스인데, 유통업체가 늘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겪다가 이날 한번 팔아보자. 팔아 제껴가지고 흑자로 바뀐다라고 해서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갑자기 블록 프라이데이가 돼서, 이제 블록 프라이데이의 기본은 생각지도 못하게 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그 고객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가격에 그 정도로. 파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슬픈 얘기네. 네, 슬픈 얘기죠. 비트코인 감사제가 블록 프라이데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어떤 되게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이 투자자가 야, 니네가 지금 2014년과 2017년에 투자를 못했지? 지금이 기회야. 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이 살 때다라고. 지금이. 네. 사실 2014년과 2017년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그때 네네. 만약에 샀으면 네.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시점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만약에 투자를 못했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지금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아직 바닥은 끝나지 않았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 맞아요. 그 의견이 항상 대립되는 것 같아요. 네, 지하 밑에 지옥이 있고. 네, 뭐 멘틀까지 뭐 이제 해까지 막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이 그 3,000달러, 3,500달러 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걸 바닥으로 올라온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예상할 수 그게 없는. 그거예요. 그냥 네. 사면 돼요, 지금. 자신 있게 뭐 이렇게 사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네. 적립식 투자 비트코인 하세요. 아, 적립식? 네, 적립식으로. 왜냐하면 가격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적립식으로 하면 언젠간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적립식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들을 안 사면서 우리 보고 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네. 아픈 기억을 말씀드리자면 600만 원을 지지선을 생각하고 깨졌을 때 네네. 살짝 그때 갖고 있던 여윳돈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500이 깨지고 400선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할 것입니다. 네. 자, 고백해 보시죠, 한 번씩. 고백합니다. 네, 한번 고백할- 고백해 보시죠. 네. 뭐 저는 사실 저는 많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 여기 감히 끼기에는 참 저도 푼돈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물렸다니요. 자발적 장기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자발적 장기 투자. 네. 이종우 팀장님도 저는 사실 이제 오랜 기간 주식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5년 투자를 하면서 네. 예측을 이제 안 하는 버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맞게끔 대응한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 대응하셨나요? 무대응이죠, 지금. 네. 아직까지 보겠다. 네, 저기 계속 질문이 오셨는데요. 저는 비트코인 샀습니다. 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네. 적립식 투자. 네, 계속 자발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방키님은 저는 항상 사고 있어요. 또 이쪽에 관련해서 가장 할 말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수방키님.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저는 6,000불에도 사고, 5,000불에도 사고, 4,000불에도 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1원 될 때까지 계속 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 거예요, 그냥. 일단은 사고 길게 가져가야죠. 슈펑키님은 현금 채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가 보군요. 개빡세게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빡세게 살고 있어요. 네. 네. 집에 컴퓨터가 엄청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렇군요. 채팅창 또 보니까요. 팀장님은 이번 하락의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고. 무대응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네. 코인 쪽에 대응은 안 했어요.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올해 초에 아이오타 산 거 한 90% 물려 있는 거. 네, 전설의 아이오타.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코인은 없고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하시려고요? 파생 쪽에서 이제 매도에 선물하시려고요? 했죠. 네. 아이오타 사야겠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마이너스 90%입니다. 네. 또 고란 기자님이 좀 더 준비해 주신 게 있을까요? 네, 또 많죠. 네, 아주 맞습니다. 많습니다. 이거 바로 뭐죠?
떡이 상했네요. 떡이 상했네요. 네. 1년 존버했더니 떡상. 예, 이러면서 이 그림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제가 그 주부거든요. 주부인데 저거 실물로 가끔 봐요.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코인판에서 저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떡상. 네. 네. 아, 이분 진짜 되게 위트 있으시다. 네, 위트 있죠. 존버라는 용어는 다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네. 그냥 계속 들고 있는다. 버틴다. 네. 버틴다. 시작이 망하나 내가 망하나 뭐 내기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이건 웃고 넘어갔는데 이 화면도 좀 웃겨요. 아주 주식 시장에 명언이 있거든요.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게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네,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욕심이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는데 이 무릎과 어깨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라인에 있네요. 그 무릎과 네. 어깨는 아니죠. 네. 저기 요가 동작에서 보면은 아, 진짜? 예, 이게 다운독을 하다가 이제 다리를 한쪽 드는 장면인데 정확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점점 비어갈까요? 네. 안타깝네요. 아랫무릎에만 사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필 등다리에 등다리 사셔가지고. 무릎에, 예. 그 무릎에, 이상하게 꼭 나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비밀일까 했대. 이 무릎과 어깨가 어떤 자세의 무릎과 어깨인지 한번 사족 생각을. 보행만 돼도 참 괜찮았을 뻔했어요. 그렇네요. 아쉽네요.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정말 우프다. 네, 우프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 토요일은 가수다의 박명수 했던 그 박명수 어록 중에 하나로 남은 조금만 더 돈 벌고 뜬다 이 바닥 했는데 아직까지 못 뜨고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뜨고 계시죠 이 바닥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굳이 뜰 필요가 있을까요? 이 바닥이 메이저가 되면 이 바닥에서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네. 호들. 호들은 참고로 이제 홀드인데 외국 애들이 약간 이렇게 말놀이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근데 저 이제 나이키 모양이죠. 저스트 도 잇이었는데 호들 잇 했는데. 저기 이제 그 SV라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 포크 되면서 나온 이제 SV 그 비트코인 SV인데 가격이 아마 저기서 다시 아마 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쫄지마 하는데 이 항방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쫄지마. 진짜 센스 넘치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좀 긴데요. 되게 이게 스토리가 영상?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네, 유명한. 그가 저점을 하락시키기를. 이거 보면 약간 음모론 같은 거. 음모론 같은 거예요. 그가 페닉스를 했습니다. 팔면 올라가고, 네네. 사면 내려가고. 그렇죠. 가즈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발 찌라시를 불러와. 사우스 코리아 어쩌고. 그가 깨어났습니다. 와. 매수했습니다. 하락시켜. 네. 표정이 그렇죠. 엄청. 어머, 어떡해. 떨어지면 어렵죠. 이거 되게 슬퍼요. 이게 1억 테더를 발행하고 펌핑에. 네, 팔았으니까. 1억 테더를 보고 깨어났습니다. 저점으로. 흥분하죠. 바이. 저점에 구매했습니다. 행보한 후 똑같은 찌라시로 가격을 박살냅니다. 어머. 방금 해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도 이 비탈릭은 약간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그 무엇이 있죠. 그분이. 흥분하죠. 충혈됐어요. 이거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다중우주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다중우주. 안 돼. 2억 테더.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맞아요. 이거 누가 만드시는 거지? 너무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만드신 분은 참 궁금한 게 그만큼 많이 좀 수익을 올리셨을까 궁금해요. 아니면 체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이거 이제 네. 다음 건데요. 이거 이제 한눈 팔면 떡상인데요. 정말 진짜 저러면 참 좋겠다. 한눈을 파셨습니다. 떡상하고 있습니다. 네. 떡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깜짝 놀라시죠? 네. 깜짝 놀라십니다. 네. 네. 한눈 팔면 떡상한다고 힘이 하는데. 좋네요, 애기가. 애기가 힘이 좋네. 그러니까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도 버티는 애기가 이제 한눈 팔 동안 이제 떡상을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아마 이 소위 말하는 존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코인판에 계속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아마 연말이면 그날이 올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봐도 작년과 같은 불장은 당분간은 다시 오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연말? 그냥 지금같이 지지분시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계속 떡나?
떡락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부총리께서 바뀌셨죠. 이제 바뀌기 전에 정부가 11월 달에 이번 달이죠. ICO 대책을 발표한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ICO 대책은 그냥 금지였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총리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거를 맡던 지금 부총리가 되신 분이 ICO 대책을 발표하는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국무조정실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기자들이 새로운 국무조정실장한테 ICO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조금 스터디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 오신 분이 스터디가 끝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좀 이런저런 뭐 협회 분들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협회라고 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속히 말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생태계부터 해서 요 ICO 붐이나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어요. 누구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네, 그러니까 역사 사실 자체가 뭐 1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역사는 10년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개입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도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도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나 다 서로 전문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좀 공부하고 오신다고 말하는 겸손한 자세가. 근데 좋은 것 같아요. 2016년 말에 금융위원회에 가상통화라고 표현해요, 정부는. 가상통화 TF가 설치가 됐거든요. 2016년 말입니다. 스터디를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도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스터디를 하고 근데 계세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기간을 보더라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똑같지만 뭐 사실 이더리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이제 작년이 돼서야 이제 검증이 된 거고 후발주자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할지 어느 쪽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가짜 전문가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약간 그 부분이 살짝 걸려가지고. 근데 되게 안타까운 점은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뭐 제대로 만들겠다 제도를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항상 못하고 항상 우리는 미국 보고 있어요. 미국이 제도 어떻게 만드나. 그래서 당분간 미국이 제도를 만들 때까지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저희가 선진사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MB 때도 그렇고 한국이 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자, 금융 허브가 되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뭔가 대책을 세웠거든요. 근데 무슨 아시아 금융 허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금융 역사가 그런데.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우리가 월스트리트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무 저 박상기 박상기. 네, 지금 채팅창에 우리 이성무 팀장님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닮았다는 말이 올라와서 박상기 당황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1월 11일 날 기자들과의 신년 기자간담회 때 비트코인은 돌덩어리다. 그리고 거래소는 폐쇄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2,1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1,400만 원까지 급락시키셨던 장본인이시고요. 갑자기 그분이 제가 그래서 그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투자자들은 상기의 난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상기의 난 때 사실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탈출하신 그날 탈출하셨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역사가 그날을 어떻게 판단할지 상기의 난이 될지 아니면 탈출의 기회를 주신 진정한 히어로가 되실지 정말 암호화폐 역사의 한 줄을 남기셨네요. 지금 또 채팅창에 보면은요. 2018년 말에 7천만 원 간다는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다 지우셨대요. 흑역사는 게 아니고 흑역사인가 보죠. 지우셨다고. 흑역사.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스펀키님도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저는 2월 달에 4천만 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반대로 가더라고요.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확 식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식은 정도가 우리나라가 더 심했던 게요.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갑자기 빠지면서 낙폭이 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컸거든요. 그 낙폭을 키웠던 주범이라고 했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금 입금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카톡방에 들어왔는데 거기 변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변호사 한 분이 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농협 계좌를 만들려 갔더니 이렇게 서약서를 썼답니다. 상기 본인은, 여기 상기가 또 나오죠? 여기서 상기라고 하면 법적 용어입니다. 나는, 상기 본인은 앞으로 현재도 향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을 하고, 혹시라도 서약을 해서 내가 만든 계좌를 그 업무에 활용할 경우에는 네가 다 책임을 져라. 라는 이런 서약서를 쓰고 나서야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분도 막 흥분해서 이거 재산권 침해 아니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코인판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아예 업비트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언제 그 어느 순간에도 은행 보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항상 얘기하죠. 너네 해도 되는데 하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항상 감사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아마.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아예 새로운 계좌를 오픈을 못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업비트 너네 뭐 하냐? 일 안 하냐? 왜 다른 은행 가서 그 계좌 틀 생각 안 하고 기업은행만 바라보냐 하는데 기업은행이 안 해주는데 다른 어떤 은행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비트는 신규가 막힌 상태고요. 비쌈 같은 경우에는 농협 계좌를 통해서만 신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상 투자자들이 농협에 계좌를 만들러 가면 나는 이 서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안 쓴다라고 서약서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서 그냥 거기서 안 쓰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뭐 서약서 쓰건 말건 이거에 대한 법적인 페널티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처벌수단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쁜 거지. 그래서 서약서를 그냥 쓰고서 와서 그냥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게 우리 시장 침체에 더 많이 기여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고팍스 입금 가능합니다. 근데 고팍스 이제 입금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거래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외국계 거래소들은 지금 현재 현금 입금이 다 안 되고 있고 지닉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거래소는 현금 입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일종의 탈출구가 바로 이 암호화폐, 크립토 펀드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펀드를 만들었더니 금융위에서 검찰 고발해버렸습니다. 얘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업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법무팀장님은 이 법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제 검찰이 언제 부르나 그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막는 금융 환경이나 규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규제에서 자본금 얼마, 보안 수준 얼마, 암흑 거래 그런데 블랙머니에 쓰이면 안 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에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나가야지 맞아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게 놔두니까 오히려 시장만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스펀키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거래소가 네, 지금은 일단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엄격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격하려면 아예 그냥 다 문을 닫으라고 해야 되는지. 10개 중 9개가 사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펌핑이 막 일어나는 거래소는 오히려 놔두고 뭔가 정상적으로 사업해보겠다고 하는 애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처럼 위장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어렵다. 되게 애매하죠. 그 부분도 솔직히. 너무 안타깝죠. 지금 또 뭐 이게 유저분들이 채팅창에서 본인들께 교환하고 교환하고 어디에서 신한은행하고 했는데 코인빗도 잘 돼요. 코인빗 되고 업비트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요? 안 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안 됐던. 네, 제가 대표님이랑 밥 먹은 게 일주일 전인데 안 되는데요. 되게 진짜 지식이 많으시네요. 너무 안 됐나? 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일본처럼 인가제를 하지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은 인가제는 아니고요. 등록제예요. 가상 통화 교환업소 등록인데 등록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빗썸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원화 거래된 코인이 1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금융청인데요. 일본은 하면 어떤 코인의 거래를 하느냐까지 규제를 해요. 일본 금융청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융청에서는 보기에는 약간 소위 말하는 스캠스러운 건 안 되고요. 네. 소위 말하는 다크 코인들 있잖아요. 이게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들이 네, 있어요. 네. 뭐 모네로 같은 이런 코인들은 아예 상장을 못 합니다. 그걸 상장을 하면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등록된 거래소가 현재 일본에 그 전에 이제 등록을 받았던 것도 막 취소가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확인하니까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17개.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불법인 거라서 다 잡아들이는 거죠. 네, 차라리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제도 좀 뚜렷하고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그런 기준들도 잘 분리를 해서 잘 정리해놨고 일본이 가장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일본이 앞선 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세계 최초 및 최고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때 그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한 90%가 거래됐던 마운트곡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본사가 일본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에 파산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느낀 거죠.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야, 사람들이? 그렇죠. 당시 이제 파산을 하면서 마운트곡스가 일본에 있긴 했지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대부분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파산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파란 눈에 이 금발을 한 사람들이 마운트곡스 본사, 일본 도쿄 본사 가서 피켓 들고 내 돈 내놔 이러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얘네 뭔데? 이게 뭔데 이런 거야? 라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융청은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제일 처음으로 2017년 4월에 자금결제법이라는 걸 개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가상통화교환업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거래소, 이걸 이제 법제화를 한 거죠. 네. 그냥 한국도 그렇게 법제화를 시키면은 피해자들도 적어지고 오히려 시장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왜 참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뭐 정부에서 항상 우려하시는 거는 만약에 법제화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이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전말 연초에 있었던 그 투기판이 벌어질까봐 라고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투기판이 벌어질까?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윤공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질적으로 증권 쪽도 보면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네거티브 법률을 선택을 했으면 좋은데 포지티브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저도 못 알아듣는데 끄덕끄덕 하고 있었거든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면 그 하지 마 하는 것들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법률을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티브라고 하면 거기서 지정한 것만 할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다 불법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포지티브 법률이기 때문에 딱 법제화돼 있는 거 외에는 다 불법으로 일단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일단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라는 거 외에는 다 불법으로 일단 간주하다 보니까 일단 불법으로 해놓고 이게 가능한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법률 자체 시스템이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나온 것만 해야 되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일단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은 거면 우리 법제화에 넣고 그래서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편법도 되게 많이 생기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국의 그 인터넷 시장이 제일 먼저 발달했잖아요. 그때 IT 버블 났을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생겨난 거고 그때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인터넷이 활성화됐는데 그때 클린턴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의 원칙은 do no harm이에요. 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 다만 해만 끼치면 안 돼. 해만 끼치면 거의 거의 회사가 그냥 없어질 정도로 확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팍이라는 회사들도 나올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된 건데 한국은 안타깝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기자님이 너무 열변을 토하셔서 오죽하면 채팅창에 물도 좀 마시면서 하시라고. 흥분했습니다. 목이 아프실 것 같다고. 스파키님은 또 뭐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오늘 유난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반반이에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너무 공격적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공격적인 투자, 한 방에 뭔가 인생 역전을 하려는 그게 사실 외국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보다 좀 많이 앞서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카지노도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약간 거기 그 여러 가지 좀 꽉 막혀 있는데 암호화폐도 열리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풀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고 네네. 근데 동시에 또 다 닫는다고 이것도 답도 아니고 그렇죠. 좀 약간 좀 애매한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제가 컨퍼런스에 갔더니 네. 되게 약간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발표를 하면서 왜 한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을 했느냐에 네네. 대해서 뭐 국민성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일종의 약간 투기를 좋아하는 네. 이렇게 아주 액티브한 우리의 국민성을 또 그 하나의 이유로 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 정부가 선물 시장을 규제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선물 시장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그쪽도 1등이잖아요. 불법하면서 없앤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도 전 세계적인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은 한국에 집중돼 있어요. 네, 지금 해외는 죽었어요. 유럽은 완전 말라 있고 뭐 중동도 끝났고 미국은 다 오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죽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불법화 시키니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레이 쪽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활성화돼 있으니까 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투기 민족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공격성이 좀 짙은 민족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그 색깔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한국 사람들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액티브하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느긋한 성격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니까 뭔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고. 채팅창에서는 뭐 이제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네가 한국에 살아봐라 라고 인정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조금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이내믹하죠.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또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에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코너에는요. 세 분의 암호화폐 전문가분들께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암호화폐와 IC와 관련 초야의 고수부터 입문자들까지 궁금점, 문제점, 주장 또는 하소연 등 모든 게 담겨있는 제가 비트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기 무슨 질문이 있는지 저희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떨고 리허설 있어요. 하다가 오타도 리허설 하다가 했어요. 하나 닦았는데 거기서 오타가 나와가지고 저 무슨 내용이 비싼 박스. 비싼 박스. 비트박스는 거래소 이름인데? 에어드랍 없나요? 에어드랍. 저희 하나 만들까요? 에어드랍 없나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이게 궁금하네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두구두구. 짜잔. 아.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긴 많이 늦었나?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부터 투자의 타이밍을 찾는 타이밍이 드디어 왔죠. 이제 1년 동안 참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반등을 지켜보다가 왜냐면 내려올 대로 내려왔거든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이렇게 큰 하락을 한 게 지금 현재까지 더 내려간다면은 뭐 역전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세 번째로 가장 큰 하락이거든요. 95% 하락했던 적이 있고 87% 하락했던 적이 있고 지금 약 80%예요. 그러니까 좀 역대 최대 하락에 근접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초읽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약간 공익 광고 같지 않았나요, 방금? 그러면서 거기다 야 그래도 뭐라도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래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세요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그놈의 장기는 얼마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기서 드릴 말이 없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제 당대에는 제 그 자녀가 아니라 제 당대에는 시장의 큰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버블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언제나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금 언제 사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한다. 적립식 투자는 저는 올해 내내가 저점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5년 뒤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리플이 얼마지? 리플이 400원이잖아요. 옛날에 리플이 3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6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8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400원인데 의미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길게 갔을 경우에는 약간 그런 지금은 무조건 관점으로 볼 수도 저점이다? 있다고. 저는 하지만 그냥 그간의 마음고생을 감안하면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면 약간 떨어졌을 때 물타기 하는 재미도 있고요. 올라갈 때는 약간 이렇게 꿈에 돈이 나올 것 걸리는. 같아요. 적립식 적립식 투자를 투자죠, 하세요.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적립식 투자가 답입니다. 네네. 적립식 투자라는 게 dollar cost averaging. 네, 맞아요. 뭐야? 네. 방금 무슨 말이 나왔는데? 네.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아무튼, 그냥 월급 받으시면요, 뭐, 사실 저는 약간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게, 하우스푸어라서, 빚감들한테 월급 상당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월급을 하시면, 저는 예금에다가 월 10만원씩 예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만약 젊다면, 뭐, 이렇게 늙으신 분들 상관없지만, 한 10만원 정도는 매달 조금씩 비트코인 사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계속 물타라는 얘기랑 그거의 전문 용어인 거죠. 적립식 예금. 그게 만약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 물 타는 네, 거지만 그거 물만 타라는 거잖아요. 그거. 우상향한다라고 불타기죠. 보면 네, 그냥 물타라는 거잖아요, 그냥. 불타기인 거죠. 네. 그게 그거네요. 그냥 네, 네. 전문 용어들 어려워. 네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만약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네네. 하면 굳이 지금같이 작년에 굉장한 붐이 일었다고 하면 지금은 혼란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 있어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없고 또 개인 투자자가 없어서도 시장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 코인 쪽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어차피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뭐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시장에 이제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느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기사를 좀 많이 보기는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벡트가 실제로 ETF를 승인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렇게 일반 투자자가 아닌 그 메이저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걸 보면서 들어와도 아까 뭐 스펀키님 말씀하셨듯이 리플 7원에 사거나 8원에 사거나 9원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400원이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그렇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근데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사실 방금 기관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큰 덩치 큰 친구들 얘네가 시장에서 우리처럼 시가에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기본이 1000억 단위인데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장외 거래, OTC 시장에서 그렇죠, 움직이는데 요즘에 그쪽 시장이 좀 많이 마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국제 사업하는 애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옮겨야 되면은 그때 그 순간 산 다음에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외 거래를 많이 하는데 요즘 걔네가 원래 장외 거래를 많이 하던 그 셀러들이 다 잠적하고 안 판다고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파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상황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장외 거래에서는 정말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원래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도 좀 많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거. 좀 뭔가 그냥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는 물렸어요. 그래서 할 말 없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가로알고 암호화폐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적립식으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이 시장이 크게 바뀔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혹자는 90%가 다 망한다, 없어진다. 뭐 혹자는 99%가 없어진다. 심지어는 99.9%가 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스피가 2,000을 넘었는데 내가 30년 전에 산 주식은 상장 폐지됐어요. 이런 상황이 코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시장 자체는 커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어떠한 특정 코인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게 저는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서의 일종의 그거 추천하시는 이거 건가요? 추천하시는 건가요? 시그널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코인이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뭐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만약에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알려지지 않은 약간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에 네. 투자하면 아마 수익률은 100배, 200배 훨씬 더 크게 보시겠죠. 하지만 아예 돈이 그냥 사라질 0%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99%가 사라질 때 남은 1%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다. 네, 저는 확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제가 그래서 소위 무슨 뭐 이렇게 먹방 찰스라고도 약간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놀림을 받는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그 카르다노를 만든 이 친구를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액면가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이더라고요. 어쨌든 물어봤는데 야 네. 뭐가 살아남을 거 같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그 내가 알면 나는 투자하고 있지 내가 왜 개발하고 있겠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실제로 이 업계에 좀 깊이 있게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잘 될지 모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자기 코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그 많은 거래소들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급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래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바닥에 있는 이 죄송해요. 네, 퀀텀이나 이더리움이나 네. 트론이나 뭐 다들 편견이 있긴 하지만 네. 모든 거래소들에 상장이 돼 있고 그 거래소들에게 거래량으로서 수익을 주고 있는 코인이라면은 사실 상폐되고 없어질 확률이 다른 코인들보다는 낮아요. 근데 이제 상장도 못하거나 겨우 한두 군데 겨우 상장돼 있고 네. 거래량 애매하고 하면은 사실 그런 코인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채팅창에서는 또 아까 위에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사야 되나요도 있지만 지금 팔아야 되나요라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계실 건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타이밍을 모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제 모기지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멘탈이 부서졌지만 2년 존버해서 60% 손해를 좀 그래도 30%로 줄였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두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굳이 이렇게 막 급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막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갖고 계셨으면 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뭐 스캠이라고 그러죠. 스캠스러운 코인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코인을 들고 있냐의 문제인데 시가총액 한 20위권 안에 있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면 버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지금 팔 때는 아닌 거죠. 거기 문제가 몇 가지 있죠. 근데 왜냐면은 애초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코인에 굳이 물리는 게 저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매일 확인해요. 매일 확인해요. 공부해요. 얘네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거 있잖아요. 내 새끼들은 그러니까 맨날 보면서 네. 얘네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은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다음 투자할 코인은 그 마음자세로 미리 그렇게 지켜보다가 투자하시면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더 제대로 투자하실 하실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 20년 정도 둘 생각이거든요. 뭐 우리 설림이야 뭐 어리시니까 20년 후에 이렇게 부자 되셔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 아주 호사스럽게 여생을 누리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했던 얘기를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다. 네, 그걸로 내가 오늘 집을 샀다가 될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의견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8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마이너스 90%도 없는 셈 치고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때 안 되면 제 아래 때에서라도 그걸 가지고 더 즐기시네요. 다음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시는. 지금 이미 많이 물려 있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질문 한번 네네. 해볼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떨립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무슨 질문이 나올지. 자, 따단. 살아생전 암호화폐가 통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통화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통화, 뭐, 커런시요. 커런시? 네. 이미 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고 해도 외국은 많이들 있고요. 네. 제가 이걸 보여드렸으면 되게 좋은데 소위 말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게
2008년 10월 31일 동부 타임으로 우리나라 와. 시각으로는 11월 1일이거든요. 정말 정확하시네요.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경제연구원인가 아무튼 어떤 그 경제 그 연구소에서 네네. 어떤 경희대에 계시는 모 경제학 교수님이 네네. 통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네네. 논문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10월 31일 날 2008년. 네. 그게 뭐냐면 논문의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제는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다라는 논문이었어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가 법정화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고 그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해놓은 네.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경희대 교수님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무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위원까지 지내신 분인데 네. 그런 그 썼어요. 거기 논문 중에서 보면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법정화폐라고 하는 게 다들 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한 국가는 하나의 법정화폐가 있다 네. 너무 당연한데 이거 법정화폐 시스템이 마련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네. 이전에는 민간 은행들이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통용시켰고 그게 시장에서 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정부 체제, 국가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민간 은행들 코인 화폐를 다 없애버리고 정부 코인 이것만 써라고 해서 이제 강제로 유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정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우리가 법정화폐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는 거기서는 물론 비트코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비트코인과 연결을 하면 이제는 화폐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네, 예를 근데, 들면 네. 한국이 발행하는 원화라는 네. 화폐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발행하는 삼성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존그룹이 발행하는 아마존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코인이 얼마나 널리 쓰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오고 누구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다 암호화폐로 바뀌는 거야? 코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아니라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그 세력을 키워가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 방송에서 제 오늘 개인 채널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올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국가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네, 그렇죠. 네, 뭐 그 아르헨티나. 네네. 뭐 여러 가지 국가적 여러 가지 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가치가 사라지는 그렇죠. 정도까지 네. 그 어떻게 보면 중앙 화폐가 네네네. 망가진 경우 그 자금이 결국에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네. 달러를 구할 수도 없고 네. 다 비트코인으로 돌아가니까 네. 그 나라에서만 비트코인이 다른 나라들보다 네. 몇 배가 더 비싸게 막 그렇죠. 거래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지금 뭐 한다고 뭐 대통령이 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뭐 5일 담보로 뭐 한다고. 근데 그것도 스캠 같고 이것도 막 결국에는 뭐 떼오기처럼 보이긴 네. 하지만 네. 결국에는 대응책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대응책이 필요하긴 한데 중앙 정부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좀 네. 힘들고 좀 망가질 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작년에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인도였나요?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네.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자국의 화폐를 갖고 있어봤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거의 뭐 빵도 못 사 먹는 네, 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화폐 네. 개혁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 네. 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심을 같은 갖죠. 관심을 네.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법정화폐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면 이제 네.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는데 대표적인 게 키프로스라고 그 그리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 키프로스 국채에 물려가지고 같이 약간 IMF 구제금을 받아야 했던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IMF가 이제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가로 네. 어떻게 하면 헤어컷을 제안을 해요. 헤어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 10,000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에서 야 은행에 10,000원이 있지만 4,000원만 있다 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60% 최고 60%까지 헤어컷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은행에다 10,000원을 넣어놨는데 IMF가 와서 그 10,000원 아니야 4,000원만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해. 갑자기 그러니까 키프로스에 있던 부자들이 이거 뭐야 키프로스에 있는 그 법정화폐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찾은 게 비트코인이고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나라가 망한 그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8배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왜냐? 자국이 안 되니까 화폐가 안 되니까 다들 비트코인을 찾은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부자들은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서로 경쟁하는 시대, 뭔가 법정화폐가 위협을 받을 때 뭔가 비트코인이 서로 주목을 받는 이런 요즘에 세상이 금융위기 나타났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다
그 주기가 또 됐다. 네. 뭐 됐죠. IMF 네. 그다음에 10년 2008, 주기 9년도에 설계 10년 주기. 있어요. 이제 또 다 폭파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되게 재밌어지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줍줍. 비트코인.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게 네. 이제 경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달러와 비트코인이 경쟁을 하는데 규제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 규제 리스크는 아니면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네. 비트코인 캐시에서 내분이 잃었죠. 네네. 그 내분 때문에 이 달러와 비트코인이 경쟁을 하다가 비트코인 달러에 밀려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쟁에서 지금은 밀린 거다라고. 정말 다양한 해석이 네, 가능하네요. 네. 아까 채팅창에 네네. 클라우드 블릭이라는 코인을 아냐고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네네네. 뭐예요? 저희가 그 파일럿 할 때 한번 다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런 생각보다 코인 많은 있었어요? 코인을 네. 왜 전 기억이 안 나죠? 한번 보시면 네. 2회차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보시면 저희가 별점 매긴 게 무슨 있거든요. 코인이죠? 그게 이제 보안 관련된 코인이었는데 스캠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스캠이라고 했었죠. 부른 거 한번 같은데? 그 지난 방송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코인들을 다루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저는 네, 기억도 안 한번 보시면 나는데 될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네. 저희가 또 파일럿 이후에 정규가 굉장히 오랜만이라. 그렇죠.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질문 한번 더 뽑아볼까요? 네네. 참 이번에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따단. 어디? 네, 네, 이거 이렇게 말이 보겠습니다. 많죠. 너무나 네, 많아서요. 작가님 미워요. 네, 믿을 만한가라고 네.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IEO는 별로 네.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일단 거래소에 저도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기본적으로 IEO는 믿을 만한 거래소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ICO보단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2018년도의 수치를 보면요. 네. 그 엄청나게 많은 ICO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ICO들 중에서 상장이라도 한 코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글쎄요. 굉장히 적겠죠. 네, 그러니까 100개 ICO가 있었으면요. 거래소 상장까지 간 게 7%예요. 네, 그리고 그 7%에서의 7%를 또 100%로 깠을 때 그 7%를 100%로 까면은 그 중에서 한 95%가 막 ICO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돈을 잃는 구조예요. 이건 네. 투자라고 보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했는데 거래소 상장도 안 하고 엑시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IEO를 하면은 빠져나올 구멍이라도 좀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또 ICO가 또 논란이 많았던 게 그 폰지잖아요. 다 여러 가지 다단계부터 해서 VC들이 다 죽인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네. 막 여러 가지 세이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작으로서 이루어져가지고 신뢰들을 다 잃고 되게 힘든데 IEO는 그나마 다 균등하게 네. 참가를 하잖아요. 같은 가격에. 그리고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ICO,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ICO랑 비교가 돼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아니 ICO를 하는 것보다는 IEO가 그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훨씬 좀 많이 안전하지 않을까. IEO에 대해서 설명 좀 네, 해주세요. IPO. 여기 한 번만 잡아주시고. IPO라고 하면은 네, 채팅창에서 그 용어에 관련해서 좀 IEO에 대해 무슨 설명해 말인지 주시겠다고. IEO는요, 모르겠다고. 네, 일단 그 거래소 자체적으로 그 코인 세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이제 거래소 코인이 아니고요. 네.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지정을 해서 세일링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IPO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IEO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그 거래소를 믿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 거래소의 기준을 믿을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IPO를 하게 되면 IPO 그러니까, 저 회사가 상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회사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해 주는 게 IPO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한국의 증권거래소라는 데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IEO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제가 좀 잘못, 네네. 전 ICO랑 A랑 비교했는데, IPO랑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네. IPO가 훨씬 낫지. IEO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아직 예, 갈 길이 코인 멀다. 업계는 아직 전통시장이랑 비교하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쉽게 말하면 ICO를 비유를 하자면 네. 상장하기 전에 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IEO는 상장한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IPO랑 비교가 되는 건데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그 IEO 어떤 주식을 상장하느냐 그 기준이 명확해요. 주식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그렇죠. 되고요. 네. 심사를 이제 뭐 거쳐야 되고요. 근데 현재 그
IEO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요. 거래소 마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래소랑 그 코인 발행하느라 짜고서 야 우리 상장 좀 시켜줘.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커미션으로 30%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상장시키고 나서 유통을 시키면 그 30%가 그냥 거래소로 가는 거고 그 둘이서 짜고 하고 그 피해는 누가 보냐? 그럼 투자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PO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어느 정도 딱 그 교과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출도 발생하고 좀 회사다운 회사에 투자하는 거지만 뭐 ICO, IEO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뭐 스타트업에 하는 거잖아요. 그냥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는 거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는 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랑 기자님 깰끔 정리 너무 잘해주셨다고 깰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군요.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좀 많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EO는 증권사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증권사 주식이라고보다는 주식 시장에 새로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아직은 낫겠죠. 약간 불안한. 그렇죠. 불안하죠. 많이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네네. 이게 과연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 이것도 아직 형성이 안 된 거고. 맞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게 그 불안한 얼마인지 확정이 안 돼 있는 금액들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 IPO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해요. 네네. 수요 예측을 해서 적정 가치를 매기고 그게 얼마다라는 걸 공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어떤 형태로 매겼다라는 것까지. 근데 사실 IEO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내 맘이에요. 네, 그러니까 10원 하면 10원인 거고 100원이면 100원인 거죠. 이거 1,000원에 해 하면 그냥 1,000원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만약에 100원짜리인데 1,000원으로 뻥튀기를 시켰어요. 그럼 900원은 누가 갖느냐? 아이오한 거래소랑 그 업체가 갖고 900원은 누가 주머니 털리느냐? 투자자들이 주머니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이제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투명하잖아요. 누구 주머니에 코인이 얼마인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많이.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게 투자가 주식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좀 배웠고 많이 들어봤고 되게 매체도 많고 하니까 네. 쉬운데 근데 코인은 어렵거든요.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비트코인 정식사 말씀을 드리지만 저 정말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혹시라도 뭔가 정말 다른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래도 대충 한 시가총액 한 20위,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하시지.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약간 듣보잡은 안 하셨으면 해요. 이런 거 어때요? 듣보잡은. 이런 거. 네네. 얘는 어때요? 네, 뭐 되게 유력하게 살아남을 후보이긴 한데 잘 확신이 잘 안 서. 아, 그래요? 이 친구도 그래요? 저는 소위 말해서 그 이덕요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덕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10만 원대 돼서 신뢰를 잃으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이 발표한 로드맵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뭐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미뤄지고 연기가 오히려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온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네. 약간 얘가 완전 주도권을 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더라고요. 고문이 되어서. 네. 그렇네요. 이더리움은 믿으세요. 정말 근데 스펀키님 대단하신 게 사실 라이브 하시면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나 뭐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했을 때 사실 욕을 정말 면전에 대고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세요. 아니 어차피 잘 될 거잖아요, 다. 아니에요? 잘 될 거잖아. 근데 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죠. 이게 네. 뭐가 살아남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더가 당연히 살아남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하지만 확실하다? 이거는 전 못 가지고 제가 확실한 코인은 비트코인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장의 영향이 되게 큰데 네. 하락장이고 지금 되게 지쳐 있잖아요. 네네. 지금 1년 내내 하락장을 다들 겪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의심되죠. 네네. 내가 그때 믿었던 게 이게 진짠가? 내가 바보였나?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과 이 펀더멘털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솔직히 이더리움은 지금 이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그 1,000개 넘는 코인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을 자주 가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한 얘기들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걔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코인과 블록체인은 모든 게 이제 깃허브에도 올라가고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군가 엄청난
블록체인을 만들더라도요. 네네. 카피 페이스트하면 베낄 수 있어요. 네네. 모든 게 오픈 소스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였어요. 걔네 결론은. 네네. 자기네가 아무리 머리 쥐어 짜고 뭔가를 만들어봤자 누군가 이걸 갑자기 베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고 내놓기 이전에 인프라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자기네 블록체인 위에 만들 수 있는 뎁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여러 가지 그런 자금력부터 해가지고 그 기타 거래소들 막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튼 뭐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었던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 인프라가 구축이 좀 많이 돼 있어서 네네. 그나마 다른 프로토콜들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죠. 이더리움에 대한 싶어요. 평가를 높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커뮤니티 활동이 제일 활발하거든요. 맞아요. 그 속에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저 이거 방송 취지가 비트코인 사라는 거냐라는 거에 자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네. 투자자 본인의 네, 몫입니다.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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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뭐 유료연을 이더로 받는 이유도 있을 거라는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이도도 갖고 계세요? 그냥 믿어보는 네, 수밖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그냥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설님은 현금책을 열심히 하시고, 네. 열심히 네네. 집에서 돌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 하나, 여러 굉장히 많네요, 질문이. 또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따다다다단. 짜잔. ICO와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돈으로 하고 ICO는 암호화폐로 하죠. 굉장히 네. 간단하게 간단하죠. 네. 그냥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네. 이제 클라우드 펀딩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도화 됐죠. 합법적이죠. 네, 네, 합법적입니다. 네네. 그냥 이거는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그냥 약간 똑같이 펀딩하는데 그거 얘를 있네요. 사서 이렇게 주느냐 그냥 법제화돼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 펀딩은 일반 투자자들은 200만 원 한도입니다. 500이에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언제부터 올랐죠? 500이요. 그 구제 이렇게 했어요. 활성화해서 올렸어요? 얼마예요 그럼 지금? 500이요. 500 이요? 올랐구나. 네. 예. 몸이 500이랍니다. 예. 이만큼 넘어갔을 정도로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500인데 혹시 뭐 수령해 주실 분 수령해 주세요. 저희 500 작년에 그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네. 펀딩 시스템 만들 때 네. 200만 원 제한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500. 프로젝트당으로 프로젝트당 200. 예, 프로젝트당 200. 네, 네. 네. 그다음에 적법 투자자 등록하면 2천만 원인가 그렇죠? 네. 네, 네, 네. 적법 투자자 그 적격 투자자 적격 등록 투자자, 조건이 예. 아마 그 소득 기준이 네, 얼마죠? 1억, 되게 1억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네, 되게 네, 하기가 그랬던 높아서 것 같아요. 적격 투자자 되시는 게 꿈입니다. 적격 투자자 되는 게 꿈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도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네. 10억 아닌가요? 자산이 한 10억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뭐 크라우드 펀딩과 ICO를 할 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암호화폐를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또 딱 그런 질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죠. 암호화폐와 그냥 원화의 차이 정도로. 뭐 그렇게 표현해서 크라우드가 군중이잖아요, 군중. 네네. 군중이니까 그냥 되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돈을 모은다라는 이제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번 질문은 너무 아닌데. 네, 조금 더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다음 다음 질문 질문.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망하면 암호화폐도 망하는 건 아닌가? 다른 종목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저희가 앞서 좀 얘기했던 그것과 비슷한데 이제 네. 비트코인이 망하면 암호화폐 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 생존할 거라고 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개별 암호화폐의 생사 여부는 저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거에 정의가 가격이 뭘까요? 영원이 된다 뭐 이런 가격? 의미 아닐까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에서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죽어갈 때 가장 유력하게 살아남을 후보로 보시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망한다를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암호화폐도 영원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위가 지금 현재 그 사토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사토시가 0이 되면 다른 화폐도 다
곱하기 0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0원이 되는 네, 거죠. 저 채팅 너무 공감돼요. 비트코인은 안 망해요. 우리가 망해요. 맞아요. 엄청 맞네요. 네. 약간 망할 일 치킨은 없어요. 살은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공감되네. 네, 우리가 팩트로 망해요. 맞았어요. 우리가 말고 저는 그냥 저는 빼주세요.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익 광고 타임.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약간 그 중간중간 나오는 15초 광고처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잊으시면 해줘야 돼요. 네. 자꾸 이렇게 저보고 뭐 제가 기사만 쓰면 밑에 코인충 또 나타났네 이러는데요. 모든 투자 판단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다른 의견 또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암호화폐, 개별 암호화폐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그 운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사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해서 그 개발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뭐 되느냐 이것도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어떤 게 살아남을지. 비트코인이 망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뭔가가 나와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그쪽으로 많이 옮기는 그런 현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너무 낮은 이유가 지금 벌써 유일하게 1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그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개발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건드리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이 개발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증이 돼야 되고 10년 동안 한 번도 해킹을 안 당했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이길 수 있으면서 이 정도의 브랜드 가치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그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요. 오늘 기준으로 한 56% 정도.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봤나? 53%였는데 또 올랐군요. 채팅창에 그런 얘기도 올라왔어요. 스펀키님 눈가가 촉촉하다고 자꾸 뒤를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망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까요? 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질문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암호화폐 시장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 이놈의 장기는 도대체 얼마야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한순간의 거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안 가요, 암호화폐 시장. 이 커뮤니티가 너무 커요, 이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또 이 투기 열풍이라는 것도 사실, 우습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좀 오래되고 지속적이고 정말 큰 시장 중 하나가 또 카지노 시장이자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름 시장이 죽지 않고 영원할 건데 암호화폐 판이 사실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질문이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는데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 한 질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질문에 대답될 만한 것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왜 유독 비트코인만 하드포크가 많은 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번엔 하드포크에서 문제가 된 건 비트코인 아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많은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되게 하드포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야 채팅창에 또 하드 스푼은 없냐는 이상한 질문을 주시는데 하드포크가 또 뭔지 한번 설명을 제가 마침 또 기사를 쓰다가 가지고 설명을 하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윈도우 쓸 때도 버전 업을 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해서 윈도우 몇 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블록체인 프로그램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를 일종의 포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크는 이제 정확한 의미로 분기라는 뜻인데 그 체인이 이렇게 갈라진 모양새가 마치 포크를 닮았다라고 해서 포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업그레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업그레이드 포크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가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 이전 버전과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느낌이 딱 오는 게 소프트하면 뭔가 소프트하게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무슨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 나 업그레이드 안 할래. 그냥 옛날 버전 고수할래. 네.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네. 저 아직도 7 쓰거든요, 윈도우도. 네.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네. 프로그램들을. 이게 바로 소프트 포크입니다. 네. 하드 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이 블록체인이 이제 민주화, 탈중앙하다 보니까 네. 업그레이드를 할 때, 포크를 할 때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 포크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옛날 버전 쓰면 되니까 네네.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드 포크의 경우에는 다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인가요? 그 하드포크 된 게 메트로폴리스 된 게 그 이제 이더리움도 하드포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 하드포크의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업그레이드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드포크가 이제 제일 약간 화제를 모았던 게 지난해 8월 1일에 있었던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 된 게 가장 화제를 모았었는데 네. 이게 그 전에는 약간 다 이게 하드포크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체인이 나온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다 합의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제 시장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시장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하드포크에서 체인 분리되는 건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일 날 비트코인 네네. 캐시가 이제 딱 하드포크에서 나왔는데 초반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가격이 급락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드포크에도 괜찮네가 돼버린 게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포크한 뒤에 두 개의 가격을 합친 게 이전 비트코인 가격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올랐죠. 더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드포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배당이네? 내가 하나 들고 있으니까 새로 더 비트코인 주네? 캐시를 네. 하나 더 주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드포크는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골드니 비트코인 다이아니 또 비트코인 뭐 있나요? 사파이어요? 사파이어 네.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하드포크가 연말에 나왔던 겁니다. 게임 티어 같네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드포크 하면은 배당으로 코인 하나 더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쉽게 말해서 이 하드포크를 가지고 ICO를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일단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됐다. 나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코인이다라고 하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나온 코인은 되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커뮤니티도 만들고 근데 나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되어 나온 무슨 목적의 코인이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지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ICO 수단으로 삼은 경우도 네.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연초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됐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많냐? 비트코인이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네. 오면서 하드포크를 앞섰을 때 네. 비트코인 캐시가 5월 15일에도 하드포크를 했어요. 그때 8MB짜리 블록 사이즈를 32MB까지 늘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는 다 모두가 찬성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체인 분리가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하드포크 할 때는 11월 1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날 하드포크를 할 때는 블록 사이즈를 129MB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비트코인 SB 진영이 있었고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자신을 이제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게 있었고 아니면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가 있는 아니다 32MB를 유지하고 대신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자라는 쪽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anyway 그래서 하드포크가 약간 배당이 더 생긴다라고 시작했었는데 이번엔 두 진영이 막 싸움을 하면서 네. 전체 시장을 다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합의에 실패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번에는 시장 자체가 다 하락해버리는 분위기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분위기가요. 안 좋아진 네네.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재미없는 아니요, 제가 채팅창에서 역시 넥스트머니를 저주받은 걸작 넥스트머니. 네. 서점에서 저주받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구석에 가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되면 너무 잘 설명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약간 고란 기자님 여기 위에요. 녹색 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모든 지식이 다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넥스트머니 샀어요.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독자님. 부티크님 사랑해요. 네. 사셨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펑키님은? 저 잠깐 졸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라면 먹을 때 잘 쓰고 있어요. 책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난 ICO보다 리버스 ICO가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아, 예. 드디어 얘기하실 차례가 왔습니다. 리버스 ICO를 저희가 파일럿 방송에서 다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파일럿 방송을 1, 2, 3차를 다 보시면 네. 리버스 ICO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네. 물론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서 하나만 갖고 하는 ICO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크게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ICO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비즈니스가 코인이 필요한 비즈니스냐인데 실제로 리버스 ICO들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네. 저는 왜 코인이 필요하지 저 비즈니스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회사가 돈이 좀 모자란데 돈을 좀 어떻게든 모아야겠다. 네. 모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너도나도 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리버스 ICO의 최초의 진정성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네.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ICO든 리버스 ICO든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장 유명한 리버스 ICO 케이스였던 그 네. 텔레그램 ICO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텔레그램 어제도 이제 그저께인가 뉴스가 나온 것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가장 스캠스러운 ICO 12개 리스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텔레그램이 들어가더라고요. 스캠스럽다고요? 네네네. 가장 왜요? 스캔스러운 탑 네. 12위 그러니까 그건 안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 왜 코인이 필요하냐와 굉장히 많이 모았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획이 정확히 없어요? 없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도 네. 스캠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최근에는 모든 게 스캠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이게 굳이 뭐 하나, 두 개 꼽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지금 저 질문을 봤을 때는 네네. 그 성공률을 따질 시기가 아직 안 된 것 안 같아요. 됐다? 왜냐면은 ICO 붐이 일어나고 올해도 ICO가 흥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리버스 ICO로 이제 네네. 눈을 돌린 건데 시장은 계속 안 좋고 네. 뭐 계속 이렇게 떡락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고 자시고 어떻게 보면 금정적으로 성공한 투자가들이 나와야지만 좀 성공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시장 자체가 이러니까 뭔가를 좀 평가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3년 이상 흑자를 내야지 뭐 IPO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네네네.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저 회사가 생기고 나서 3년 이상은 지나봐야지 제가 될 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ICO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메인넷 같은 거 개발하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우리나라 1호 ICO라고 하는 보스 같은 경우가 네네네. 작년에 ICO를 하고 인제 메인넷이 얼마 네, 전에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넷 저도 이제 IT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메인넷 물론 남의 거를 카피해다 만드는 건 쉽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인넷을 만들려고 그러면 뎁 만드는 것도 네네. 뭐 이더리움 기반의 뎁을 만들든 이오스 기반의 뎁을 만들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실 IC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기가 스캠이다 아니다라고 사실 판단하는 게 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기 좀 약간 팩트 체크하자면 보스 팍스넥스 박 사장이 만든 거 아닌가 했는데요. 그 팍스넥 박 사장님 보스 초기에 지금 회사를 나갔고요. 네. 지금 보스 운영진은 전혀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보스의 입장입니다. 네. 아, 네. 네. 그분 문제 일으키고 네, 나가셨죠. 그분 문제를 일으켜서 네네네. 네. 그 나가셔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게 보스 회사의 입장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얼굴이 포근하시다고 아, 채팅창에 네. 아까는 뭐 누구 닮았다고 해서 약간 이러던데 지금 한기애나니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기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이 언급되네요. 그러네요. 네, 박 사장님도, 그러네요. 네, 네, 그분도 네 기자가 들어가네요. 네. 어, 혹시 두 분이 친인척? 그러게요. 네, 네,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말 다 읽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 읽게 됐어요. 네. 자, 암호화폐는 원래 화폐가 아닌 프로그래머의 장난감이다. 이거 화가 많이 나셨네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자, 근본적으로 물어보자. 자,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하는 게 무엇인지. 화폐란 무엇인가, 네.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네. 그 박상기 법무장관이 상기에 난 했을 때 되게 유명한 말은 비트코인이 그 프로그래머의 뭐 장난감이다라고 네, 네. 했고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이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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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돌덩어리가 어떻게 돈이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죠. 500년대 네.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인가 그쪽에 있던 얍섬이라는 곳에서 돌덩어리를 페이 혹은 라이라는 화폐로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화폐를 썼냐면 그 돌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랐거든요. 그 가치가 작은 거는 7.5cm짜리도 있었고요. 큰 거는 3.5m 지름이 3톤짜리 그런 돌도 있었어요. 그럼 계산할 때 그건 어떻게 그 돌을 들고 다니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를 켜서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와. 근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신용화폐로 발전합니다. 돌을 못 들고 가니까 집에 이만한 큰 돌이 있는 부자가 그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주세요 했는데 내가 널 뭘 보고 했더니 나 알잖아. 우리 집에 이만한 돌이 있는 거 했더니 그래 맞아. 신용담보대출 같은. 그렇죠. 아 맞아 돌 있구나 해가지고 이게 신용화폐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 라이라는 그 화폐가 석회암으로 된 건데 이 얍섬에는 석회암이 안 났어요. 그 옆에 있는 팔라우 섬에서 이제 그 석회암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팔라우 섬에 가서 그 돌을 이렇게 약간 제조를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싣고 와야지 이게 이제 화폐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그 부의 상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실어 나르려면 그 인보들을 부려야 되니까 그런 이제 부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돌을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부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그 어떤 마을에 이제 부자가 네. 팔라우 섬에서 석회암을 싣고 오다가 네.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네. 그러자 이제 선원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돌을 버려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버린 거죠. 돈을 버리고 선원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왔더니 선원들이 이제 증언하는 거죠. 저 부자는 그 돌을 버리고 우리를 살렸다라고 선원 A, B, C, D, E, F가 다 증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사는 그 섬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죠. 아, 맞아. 그럼 그 사람은 저 바다 밑에 있는 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돌이지만 그 선원들의 말을 종합했을 때 크기는 약 얼마짜리 저희 화폐 가치 되겠다. 와. 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신용화폐잖아요. 돌도 신용, 곧 신뢰가 있으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제 말을 제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이게 92년도에 밀턴 네. 프리드만이 낸 머니 미스치프인가는 그 화폐 경제학이라는 네.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와. 한번 보시면 알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 이것이 돈이다라고 하면 신뢰인 거거든요.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돈이냐, 프로그램의 장난감이 아니냐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아니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돈이야라고 인정하면 돈인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은 저까지도 그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고 초기에는 일부 프로그래머밖에 없었던 커뮤니티인 거고 네네. 그게 초기에 커졌을 때는 소위 말하는 범죄 집단에서 이게 화폐로 인정을 받았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그 법정화폐가 위기에 처한 위험에 처한 그 키프로스 사람들이 썼고 그다음에 그 외화를 밀반출하고 싶은 중국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하면서 점점점 커뮤니티가 커진 거거든요. 네. 이 커뮤니티가 있는 한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돈인 거죠. 네. 뭐 실제로 일단은 뭐 통용화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 저한테 한국은 그럼 없지만. 영원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마피아 집단이나 아니면 그 수많은 마약을 거래하는 집단들이 네네. 달러보다 비트코인 거래가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한 제로가 되진 않을 거다. 뭐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현실적인데 좀 씁쓸하긴 하네요. 네. 아니, 그냥 돈이라는 거는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렇죠. 쓰면은 그게 끝나는 돈이죠.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담배가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있고 뭐 옛날에 튤립도 돈이었고 그렇죠. 뭐 금도 돈이고 모든 철들이 다 돈이고 모든 게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고 그걸 활용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면 돈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디지털 화폐로서 가장 적합한 게 비트코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다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질문에 돈이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굉장히 돈이란 심오하잖아요.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한때 이 무엇인가 네. 이게 유행했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란 또 이렇게 무엇인가? 준비된 질문도 답변을 다 해주셨고 저희 한번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이렇게 되게 상큼하게 많이 써주셨어요, 작가님께서.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빗썸이 제공한 아주 핫한 소식. 빗썸싱. 오늘은 과연 어떤 빗썸싱이 소개될지. 네, 우리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참 잘 붙이셨다, 이름을. 네, 이번에는 네. 그 가장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나 네. 저희 이제 아까 채팅에서 나왔는데 저희 후원사 빗썸 맞습니다. 네. 빗썸. 네. 사랑해요, 빗썸. 네. 사랑해요. 빗썸에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네네.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11월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 스텔라 루멘. 이거 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상장했어요. 빗썸의 상장이 굉장히 늦었는데 사실 좀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빗썸 관계자분들 오시면. 왜 이제서야? 네, 스텔라는 왜 이제서 상장된 겁니까? 라고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리플 기반으로 이제 제드 맥컬랩이 만들었는데, 뭐, 이 양반에 대해서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제가 네. 또 인터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인터뷰했어요? 봤더니 아, 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성선설을 믿게 된 게 너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니 물어보면 네. 나는 전 세계 20억 명의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고 싶어. 이걸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치 미스코리아들이 우주 평화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세계 평화를 세계 위하여입니다. 뭐 이런 걸 되게 진지하게 정말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고 싶다.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개발자가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네. 트랜잭션 피도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트랜잭션 피도 굉장히 저렴하고 뭐 인플레이션은 뭐 1년에 1% 정도를 좀 하겠다 하고 네네. 스텔라 젠더 자체가 비영리고 공익을 추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장점이 굉장히 빠르고 원장 동기가 굉장히 빠르고 전송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리플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얘도 메모 아이디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하지 않는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빗썸에서 왜 이제 상장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리플 괜찮게 기반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정확히 말하면 저 제드 맥켈럽이 리플 만든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만들다가 리플 재단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스텔라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운영사 스텔라 개발재단 네. 가로 열고 비영리 공익 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네, 달랐나 이게 왜냐면 봐요. 리플은 네.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영리를 추구하는 게 그 방향이거든요. 그게 달라가지고 나온 네. 거죠, 제드가. 네. 그렇습니다. 스텔라 참. 스텔라 참, 스텔라에 대해서 스텔라에 아까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전 많이 있긴 한데, 작년에 IBM 소식이 나왔을 때 떡상했던 게 생각나서. 네. 갑자기 이게, 근데 그걸 떠나서, 스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 탈중앙화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좋은 솔루션을 찾고 있는 탭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꼭 탈중앙화인 게 좋은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스텔라 쪽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네네. 전화를 해봐요. 좀 도와달라. 얘네가 니네 외에 만든다는데 이거는 너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하는 말이 우리는 오픈 소스다. 아무나 와서 하는 거다. 네네. 우리는 탈중화다. 운영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최악이라고. 그래서 다른데 중앙화된 블록체인들을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면 걔네는 우리한테 오세요. 투자도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인테그레이션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탈중화, 중앙화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 아무튼 네. 비즈니스 단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스텔라에 대해서는 이제 네.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네. 과연 스텔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케냐랑 뭘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필리핀 뭐 이런데 네. 금융 후진국들하고 맞아요. 네, 많이 네. 하죠. 네. 사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비영리다, 중앙화 문제로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모든 고익타입니다. 뭐든.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저 진짜 꿈에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자, 네, 이렇게 또 오늘 준비한 것들이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저희가 정규 편성은 1회잖아요. 네. 오늘 또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준비돼 있어요? 팀장님이 하나 더 했는데. 아니, 제가 설렘이 넘어가서. 죄송해요. 제가 빨리 퇴근하고 싶네요. 그래도 하나 더 준비하셨으니까 그럼 하나 더 보고. 네. 역시 저희 이제 후원사인 빗썸에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앞에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왜 상장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왜 이제서 상장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들어봤으니까. 네. 근데 더 마이더스 터치골드는 사실 제가 별을 하나를 줬어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빗썸 측에서도 이유가 있어서 상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제가 작년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골드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금 거래소를 이제 암호화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처음 봤는데 요게 딱 그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과의 금 1g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는 코인이 더 마이더스 터치골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이제 거래소를 오픈하겠다고 합니다. 금거래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실제로 오픈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금거래소인 3M이나 뭐 해피머니, 에스케롯은 이제 다이아몬드 취급하는 회사인데 요랜드하고 이미 제휴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12월 달에 금거래소가 오픈이 돼서 그 금의 1g의 가치를 갖는 그 코인, MDG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MDG를 살 수 있는 코인인 TMTG가 실제로 활용 가치가 있느냐, 활용되느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MDG라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금 1g하고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MDG를 발행하는 주체가 더 마이더스 터치골드거든요. 근데 그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백서에 보면 한 10% 정도 이상을 유지하겠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MDG 100개를 발행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면 금 100g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금 10g은 최소한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약간 퀘스천, 그 재단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렇게 지급준비율 유지하면서 담보를 100% 안 갖고 가시는 사람은 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얻은 은행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은행은 지급준비율만 지키면 되는데 담보를 갖고 있는 데는 어느 100% 담보를 한국입니다. 100% 담보를 지켜야 됩니다. 저기 C 웃으시는데 쉽게 말해서 테더 리스크 하는데 지금 테더 리스크의 문제가 뭐냐면 테더가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한 테더만큼의 달러를 들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누구도 답이 알 수가 없고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계속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긴 아예 대놓고 지급준비를 10%만 갖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재단 측에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잘못돼 있으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정정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거 다 하시겠죠? 네, 다 했습니다. 저희가 또 아까도 제가 또 긍정적인 얘기를 못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보기에 설렘이 약간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나쁜 감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늘 또 저희가 또 파일럿 때는 함께 못했는데 정규로 처음으로 같이 했잖아요.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스모키님은 거의 지금 이제 주무시기 직전이시라. 아니요. 저는 그냥 되게 알차고 즐거웠고요. 여기 두 분의 전문가 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재밌어요. 저는 제 사무실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구경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전문가셨거든요. 근데 더 전문가인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또 고란 기자님. 원래 이 기자라는 직업이 얕지만 넓게 하는 직업이라서 조금 일을 알아도 한 일을 아는 척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 코인 투자자분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약간 일종의 찌라시? 나 이런 이상한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지만 조금 더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여기서 뭐 고란 기자님 워낙 유명하시고 스펀키님도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전문가, 많이 배우고 있고 사실 그 투자 뭐 본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맞아요. 증권 시장에서 반드시 밑에 붙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얘기들이 아직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좀 정제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네, 마지막이 됐네요. 이 시간이 사실 저희가 방송이 2시간이어서 되게 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준비한 말을 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더 살벌한 정보들과 함께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코인케이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